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은미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급성기 뇌졸중 환자분에서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 앞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혈전용해제를 맞는다든지 이런 재관류 치료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재관류 치료 이후에도 입원 후에 좀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실 치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먼저 오셨을 때 이게 혈전용해제를 쓴다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거나 요즘에는 이런 재관류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뇌경색 환자분들이 정말 마비가 심했다가 시술 끝나고 나왔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정말 못 들던 팔도 들고 다리도 들고 이렇게 많이 괜찮아지는 정말 조금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 응급실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설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가 뇌경색 생기고 나서 초기에 급성기 2, 3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에 환자 증상이 괜찮아졌더라도 또 나빠지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 이게 상태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이제 정말로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 맞고 시술 후에 한두 시간 있다가 아니면 시술방에서 나오자마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막힌 혈관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게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만약에 좋아졌다 하더라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수일 있다가 다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시술을 했었던 혈관이 열렸지만 그 뇌경색이 왔었던 부위에 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재관류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TPA를 쓴다거나 혈관 막혀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뇌경색이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도 처음에는 입원 분명히 응급실 오실 때 걸어 오셨는데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 치료 후에도 입원을 대개는 하시게끔 권유를 드리고, 입원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증상이 나빠지지 않는지 다른 합병증은 생기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원 당일날 아침에 응급실로 약간 발음이 잘 안 되고 얼굴 마비도 약간 있고 젓가락질 정도 조금 잘 안 되는 정도로 약간 이렇게 위약이 느껴지긴 했는데,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거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팔도 잘 못 들고 한쪽으로 오른쪽 다리도 잘 못 들고, 이렇게 해서 증상 점수라고 해서 우리가 뇌경색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는 점수를 NIH 스트로크 스케일이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점수가 갑자기 확 많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러면 뇌경색이 생겼을 때 초기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증상이 진행을 하거나 나빠질 수 있느냐, 그 원인들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흔하게 나타나는 게 뇌경색이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MRI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사실은 뇌경색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며칠 있다가 다시 시행을 한 부분인데, 초기에 있었던 뇌경색보다 며칠 후에 시행하면 뇌경색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뇌경색이 다른 데 더 생기지 않더라도 초기에 있었던 뇌경색 자체만으로도 이제 조금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증상이 점점 더 악화돼서 들던 팔을 잘 못 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출혈 변환입니다. 여기 이번엔 이제 오른쪽에 뇌경색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뇌경색 변변인데 안쪽에 보면 약간 검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출혈 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처 나면 그쪽 조직이 약해지는 것처럼 뇌 조직도 뇌경색이 생겨서 약해지면 그쪽으로 피멍이 잘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혈 변환이 생기면 뇌경색 안쪽에 이미 손상을 받은 조직이지만 그쪽으로 출혈 변환이 생기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에서 이게 뇌경색이 크기가 크면, 그리고 혹시라도 출혈 변환이 동반돼 있으면 상처나면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뇌가 이런 식으로 점점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뇌의 가운데 라인인데요.
이쪽으로 뇌경색이 좀 사이즈가 커서 부으면 뭐 머리 안쪽에 이렇게 두개골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뇌경색이 크기가 커서 부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약간 뇌가 눌릴 수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 정상 조직들도 같이 손상을 받으면서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초기에 처음에 MRI가 사진에서 뇌경색이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사진 찍어봤더니 처음에 없었던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해서 이제 증상이 발견이 됐었던 분인데, 이쪽 영역에 뇌경색이 생기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도 잘 안 되거든요.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발음이 좀 안 되고 말을 빨리빨리 못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 어떤 지시를 내려도 전혀 거기에 반응을 잘 못해서 사진을 추적 관찰했더니 이렇게 새로 뇌경색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뇌경색이 있고 나면 급성으로 뭐 소변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분이 뭐 열이 난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증상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이 있을 때 발병 초기에 증상이 나빠지는 환자분들이 대여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증상이 나빠집니다. 정말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제 못 걷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분명히 병원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빠지냐라고 얘기는 하시는 부분이 뇌경색이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제 뇌경색이 있으시면 입원 권유를 드리고, 입원을 할 때는 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병실로 입원을 합니다. 여기가 중환자실은 아니고요. 이게 뇌경색 환자분들, 뭐 뇌졸중 환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병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뇌경색 환자분들은 대개 입원하시면 이제 심전도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니터링을 감시를 계속 받게 되고, 그 부분 환자분들의 뭐 혈압이라든지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제 맥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부정맥은 지나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모니터링하는 이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시로 의료진이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환자분이 정말로 마비가 더 심해지진 않는지, 이런 신경학적으로 변화는 없는지,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탈수가 심해지거나 하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영양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조기에 재활을 하고 따로 뇌경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부분 치료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경색이 생겼는데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원한 경우와 그냥 일반 병실로 입원하는 경우는 그것도 환자분들의 회복경과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아스피린을 뇌경색 예방하는 약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환자분을 치료했을 때 그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좀 좋아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더 큰지를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아스피린 약물 효과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왜 이렇게 자주 검사를 할까? 이게 사실 입원하시면 자꾸 혈압도 굉장히 자주 체크를 하고요. 나는 당뇨도 없는데 혈당도 자꾸 체크를 하고, 이게 계속 뭔가를 물어보면서 팔 자리 드는지 못 드는지, 뭐 몇 월 달인지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체크를 하는지 이제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뇌경색 환자분들 초기 진료 관리에서 혈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요. 혈압이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일반 정상인 분에게는 뇌졸중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는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140에 90 미만, 그리고 가능하면 정상 범위, 요즘에는 130 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뇌경색 환자분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만약에 혈압이 많이 높으면 뇌경색 환자분들에서 여기 CT상에서 여기 검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뇌경색 부분인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그쪽으로 하얗게 출혈 변환이라고 증상성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 부종 자체도, 뇌가 부어오르는 것도 혈압이 높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으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혈압이 150에 54 정도가 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뇌 관류 영상의 혈압이 180에 75 정도가 되는데 뇌 관류 영상에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 조금 뇌 관류가 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경색 자체는 크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이게 노랗고 빨간색으로 될수록 뇌가 피가 좀 혈액 공급이 속도도 느리고 공급되는 양이나 불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혈압이 낮은 경우 180에 75, 150에 54, 150에 54도 일반적으로 보면 낮은 혈압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인 환자분들보다 뇌 관류가 더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혈압이 너무 낮으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뇌졸중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의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오시면 초기에는 물론 이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각각 세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하시고 나서 최소 24시간 이상은 거의 중환자실에서 하는 것처럼 1시간 간격으로 혈압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압 체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혈전형의 치료나 혈전 제거술을 받은 환자분에서는 대개 수축기 혈압, 위에 높은 혈압을 180 이하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재관류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분에서는 220까지도 봅니다. 굉장히 높은 혈압인데 여기서 이걸 정상으로 조절하겠다고 220인 환자분을 혈압약을 써서 이게 뚝 120으로 떨어지면 정말로 들던 팔을 갑자기 또 못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신 뇌경색이 굉장히 커서 뇌부종이 생길 확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출혈 변환이 생긴 확률이 높거나 이미 출혈 변환이 동반이 돼 있다거나 간혹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고혈압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혈압을 어떤 분은 조금 더 낮게 조절하고 어떤 분은 뭐 150에서 160 사이로 조절하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목표 혈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당도 자꾸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환자분이 이제 당뇨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뇌경색이 있고 나면 이게 초기에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이 당뇨가 없었더라도 고혈당이 보이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태 혈당이 없었다라고 당뇨병은 없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와서 검사를 해보면 당뇨병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경색 환자분들에게는 혈당을 자주 체크를 하게 되고요. 혈당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정상 범위가 아니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초기에 있었던 뇌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혈당이 많이 높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그 뇌경색 있는 부분에 출혈도 좀 잘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분에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정상 범위인지 맞는지 알려면 혈당을 계속 체크해야겠죠.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사진이고 일반적으로는 뇌경색이 여기에 지금 하얗게 노란 그 뇌경색이 있는데 뇌경색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출혈 전환이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입원하고 나서 혈당이 워낙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약간 100 밑으로 좀 낮은 경우도 있었고 처음 왔을 때는 뭐 380 이렇게 높았고 들쑥날쑥하면서 근데 250 이상 이렇게 조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 약간 어둡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출혈 변환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출혈 전환이 생기면서 증상이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신경학적 증상 모니터링입니다. 대부분 이제 뇌경색이 있으면 뭐 한쪽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있다든지 발음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에 안면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뭔가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가 뭐 MRI를 시간대별로 찍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정말로 뇌경색이 진행하는지 혹시 뇌경색이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뭐 뇌 부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분이 증상이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이걸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대개는 뭐 발음이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 뭐 이름도 여쭤보고 환자분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언어 기능이나 뭐 의식 자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도 계속 여쭤보고 지금 몇 월 달인지 저희가 뇌졸중 중증도를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 점수를 매기는 거에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환자분이 뭐 치매도 없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뭐 증상이 경하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치매도 아닌데 이거 왜 계속 물어보냐고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냐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환자분의 증상이 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체크할 때 뭐 이름이 뭔지, 몇 월 달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안구 운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눈동자가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얼굴 마비는 없는지, 팔 다리에 잘 드는지, 힘이 빠지지는 않는지, 뭐 감각이 더 둔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환자분이 증상이 나빠진다고 보고를 하시면 당연히 체크를 할 거고요. 환자분이 증상에 내가 전혀 변화를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는 저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증상이 나빠졌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CT를 찍거나 혹은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뇌경색이 조금 더 크기가 커지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생겼다거나 혹은 뇌가 조금 부종이 생겼다거나 어떤 원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뇌경색이 진행을 했다면 조금 크기가 좀 더 커지고 뇌경색이 뭐 다른데 새로 생긴 거는 없는데 이게 진행했다면 약물을 저희가 항혈전 약물 대표적으로는 사실 아스피린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항응고제라든지 환자분 원인에 따라서 약물 자체를 조금 추가하거나 뭐 증량하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간혹 어떤 경우는 일부러 혈압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이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여겨지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이 계속 뭐 150, 160, 5년, 10년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것 때문에 경동맥이 좁아진다든지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고 사실 급성기 뇌졸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 높으면 머리 쪽으로 그만큼 혈류가 조금 더 많이 가게 되고 그 부분으로 오히려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150, 160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되던 분들을 일부러 위에 수축기 혈압을 180 이상 이렇게 올리는 약물로 올리는 치료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못 들던 팔을 조금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출혈 변환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반대죠. 출혈 변환이 있어서 만약에 증상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혈압을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항혈전 약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약이 너무 센 것 같다. 아무래도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혈액 지혈 자체를 조금 덜 되게 하는 항혈전 약물을 쓰고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피가 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출혈 변환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물을 감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 뇌졸중 증상이 나빠진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증상 변화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영상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뇌 부종이 있다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혈압도 약간 좀 강화를 시켜야 하고요. 뇌 부종을 조절하는 뭐 마니톨이라든지 이런 이 삼투압 조절을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물을 쓰고 혹시 뇌경색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뇌 부종이 심해지면 의식도 떨어지고 호흡마비도 생기고 정말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합니다. 만약에 뇌경색이 재발했다. 처음에 있었던 뇌경색은 한 군데 있었는데 증상이 나빠져서 봤더니 다른 뇌 위치에 뇌경색이 여러 군데 또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재발을 위한 약물, 항혈전 약물을 다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뇌경색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 이게 치료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셔야 되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검사를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원인에 따라서 초기에는 저희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시면 처음 하루 이틀째 들어가는 약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긴 합니다. 뇌경색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의 종류는 대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뇌경색이 발생하는 그 기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할 때는 그 기전에 따라서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에 따라서 약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는 입원할 때 퇴원 시점에 그 약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경색이 발병하는 기전이 사실은 굉장히 근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혈관 질환이지만 심근경색인 경우는 심장 쪽으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자체가 폐색이 돼서 이렇게 심근경색이 생겨서 허혈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그건 죽상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이렇게 주로 더 흔히 알고 계시는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생기는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반해서 뇌경색의 경우는 죽상경화증, 뭐 경동맥이 안 좋다든지 머리 안쪽 혈관이 좁아져 있다든지 이런 죽상경화증도 가장 흔한 원인, 거의 뇌경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원인이긴 하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심방세동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심장 쪽에 혈전이 있다가 그게 혈관을 타고 떨어져 나가서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한 20% 가까이 되고,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머리 쪽으로 저희가 MRI 사진을 찍으면 머리에 MRA라고 이제 하죠. 혈관 사진은. 그러면 거기에서 혈관이 쭉 보이는데 그 MRA에서도 안 보이는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 조금 좋지 않아서 질환이 있으면 대개는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서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면 그때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20% 전후가 됩니다. 나머지 뭐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카다실이라든지 조금 희귀 질환들 아니면 뭐 다른 특정 혈관 박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원인들이 있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병 기전이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이 크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크면 뇌부종 생길 확률도 높고 출혈도 생길 확률도 높은데 뇌경색이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죽상경화증 혈관이 이렇게 안 좋고 거의 막혀 있는 환자분에서는 그쪽 혈관 부분 혈관 벽에 떨어져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다발성으로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 영역에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요. 심장 쪽에서 색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한쪽 혈관만 막히지 않고 여러 혈관이 다발성으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혈관 질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는 혈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뇌경색도 작고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데 문제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 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은 오는 위치가 하필 운동신경 내려가는 길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데 굉장히 마비는 심한 이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원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주로 하는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뇌경색이 어디 있는지 MRI를 보고 봤으면 뇌 혈관 검사를 해서 그쪽 뇌경색이 발생한 혈관 영역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쪽 혈관에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게 없는지 뇌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심전도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초기 심전도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더라도 간혹 2, 3일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중에 뒤늦게 부정맥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요즘에는 뇌경색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72시간이나 더 길게도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안에 뭐 혈전이 쌓여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검사들에서 특별히 원인이 안 나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뭐 과응고 질환이라든지 다른 희귀 질환들의 원인은 없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뇌경색에서 그러면 원인을 다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고요. 뇌경색을 원인을 검사를 정말 다 했는데 다양하게 뭐 혈관도 보고 심장 검사도 해보고 뭐 젊으신 분 뇌경색이라서 뭐 가족력도 의사하고서 뭐 유전자 검사도 보고 다른 뭐 혈관염이 있는지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끝끝내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거의 4분의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원인 미상의 뇌졸중이라고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간혹 입원 중에는 검사상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퇴원 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때 뒤늦게 조금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심전도를 찍었는데 처음에 안 보였던 심방세동이라고 부정맥이 나중에 보였다거나 간혹 몇 가지 혈전이 혈전이 잘 생기고 혈액이 응고가 잘 되는 피떡이 잘 생기는 질환 중에 간혹 초기에 한 번 검사한 걸로는 진단이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검사를 했을 때 반복적으로 검사 이상이 나와야만 진단이 되는 이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일부 소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로 원인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내가 원인을 모르니까 이거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단 만약에 혹시라도 원인이 나왔는데 그게 심방세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동맥이 너무 안 좋거나 머리 안쪽으로 가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그 원인 때문에 뇌경색이 앞으로 재발할 확률이 또 많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검사를 잘 했는데도 검사가 다 결과가 괜찮은 경우는 그러면 또 재발 확률은 그나마 조금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답답해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앞으로 그냥 관리를 잘 하면 그러면 재발 확률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높지 않겠구나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있을 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 25%의 환자분들에서도 어쨌든 약물 치료를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재발 예방을 위한 약물, 뇌경색 예방하는 약물은 사실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원 치료를 하는 건 결국에는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퇴원 후에도 어떻게 치료를 가져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액 치료를 하거나 혈당 뭐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항혈전 약물,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쓰는지 치료를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입원 중에 같이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이 뇌경색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분에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걸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한 번 있었던 분에서 이 다음에 재발하는 걸 예방하는 부분은 2차 예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뇌경색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 뭐 퍼센테이지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달 이내 뭐 5% 이내,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혈관이 많이 안 좋은, 특히나 뇌 내의 혈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좀 안 좋은 경우는 정말 5%에서 10%까지도 될 수 있고요. 1년 이내에 대략 10%, 5년 이내에는 정말로 이렇게 한 4분의 1에 있는 환자까지도 뇌경색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뇌경색이 한번 재발하게 되면 한 번 뇌경색이 생겨서 죽은 뇌는 그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한 번 생겼으면 증상이 나중에 약간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죽은 조직 자체는 뇌 조직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발하면 재발할수록 이 다음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남게 되고 뇌경색이 재발하면 치매 올 확률, 사망 확률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재발을 예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뇌졸중 2차 예방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고요. 이게 항혈전 약물을 써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요즘에는 이제 아스피린보다 다른 약물을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항혈전 약물을 잘 쓰는 게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 내가 진단을 받았다, 증상이 있고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환자가 무증상으로 뇌경색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항혈전 약물을 다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상이 있었다, 아니면 증상이 있다가 회복된 일과성 뇌혈 발작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평생 항혈전 약물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혈관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금연하셔야 될 거고요. 과음하시는 거 좋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밝혀줬을 때 그러면 치료, 그리고 우리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큰혈관 죽상경화증,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경동맥 협착이라든지 머리 안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때는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혈전 약물은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라고 잘 아시는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다른 다양한 약물들 항혈소판제를 약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피가 나면 지혈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혈전이 생기는 부분에 저 혈관이 안 좋아서 죽상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혈소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소판이 뭉쳐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약물을 항혈소판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심장성 색전,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맥,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는 심장 쪽 안에서 이게 혈류가 느려 있는 그 심방 안에서 혈전이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는 항응고제라는 약물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혈액응고, 혈액이 굳는 과정을 조금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인 경우는 주로 이제 고혈압이 되게 큰 원인이긴 한데, 이 경우에도 작은 혈관이 손상돼서 막히는 경우라서 이때는 항혈소판제를 약물을 씁니다. 혈전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가 주된 치료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추가로 죽상경화증이 있는 경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스타틴 계통을 포함해서 이상지질 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것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경색 자체를 예방하는 건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이 항혈전 약물이 하게 되겠지만, 죽상경화증,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 자체를 진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부분은 이상지질 혈증,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2차 예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뇌경색으로 인해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퇴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이제 급성기 치료가 나면 이제 아까 약물을 잘 드셔야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렸고, 퇴원하고 나서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약물에 대한 복약 수능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이제 약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약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연구들에서 약을 항염증 약물을 먹다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물조차도 약을 먹다가 임의로 끊으면 약을 아예 안 먹었던 분들보다 더 높다는, 재발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어쨌든 저 약물이 평생 효과가 가는 약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항혈소 판제도 먹으면 우리가 그 약물을 먹다가 혹시 수술할 일이 있거나 하면 대개는 한 5일 정도 중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5일이 지나고 나면 약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더 많이 쓰는 항응고제, 최근에 사용하는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와파린 이외의 항응고제는 약물 지속 효과가 하루에서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틀 끊으면, 수술할 때도 이틀밖에 안 끊고요. 그 이틀 끊고 나서 만약에 계속 약을 안 드시면 뇌경색 재발할 확률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물은 정말 꾸준히 밥을 안 먹어도 약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생 먹는 약이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경색의 원인 부분을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 위험인자는 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개는 외래에서 같이 위험인자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활습관 같이 노력하시면서 추적 관찰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을 잘 쓰더라도, 아무리 혈전용의 항혈전 약물을 잘 쓰더라도, 아스피린도 잘 쓰고 뭐 항응고제 잘 썼더라도 세상에 100% 예방되는 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혈관이 많이 안 좋다거나 이게 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발할 수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서도 재발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어장애라든지 한쪽으로 뭐 편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로 오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급성기 치료 그리고 병실에 입원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알려드렸지만, 뇌경색 치료는 사실은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 걸쳐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럽니다. 사실 마비가 심해서 후유장애가 조금 남아있고 재활도 치료가 오래 필요해서 재활병원에 옮겨 가시거나 이렇게 전원을 가시는 분들은, 내가 워낙 이제 크게 고생을 했으니까, 마비도 심하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병이구나 본인이 인지가 되시면 사실 치료 수능도가 좋아요. 약물도 잘 드시고 뭐 어떻게든 담배도 좀 끊어보시려고 노력도 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하는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상이 많이 안 심하면 보니까 퇴원하고 나서 한 1, 2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젠 거의 증상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고 직장에도 복귀를 했고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괜찮아졌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경색이 한번 와 있는, 머리에 있는 뇌경색은 나중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언제 찍어도 MRI에 정말 작게 점이 찍혀 있는 이런 뇌경색이 아니면, 뇌경색은 이미 사진 찍을 때 항상 남아 있고요. 재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에 경고를 잘 받았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내가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이제 혈관이 많이 안 좋은 경우는 뇌경색 재발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혈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특정 혈관이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으로 하얗게 점점이 뇌경색이 있었고, 증상은 잠깐 말이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안 좋다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여기 경동맥이거든요. 왼쪽은 여기 경동맥이 약간 우둘투둘 동맥경화증이 있지만 잘 올라가는데, 오른쪽인 여기가 중간에 거의 끊기려고 하죠.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심하게 좁아져 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관류 영상이라고 해서 뇌경색은 사실 굉장히 작죠. 하지만 여기 연두색 부분, 연두색 조금 더 심하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중대뇌 동맥이라고 해서 요 경동맥에서 혈류가 공급하는 이 뇌 위치에서는 전체적으로 뇌 혈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관류가 부족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게 약으로만 조절을 하기에는 혈관이 너무 좁은 거죠. 이건 다시 언제든지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뇌경색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경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관 조영술을 들어갔을 때 오른쪽 혈관이 아까 MRI에서 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저 좁아져 있는 혈관이 뭐 몇 밀리나 되는지 크기를 재고 그리고 나서 저 좁아져 있는 부분에 이제 이게 풍선입니다. 그래서 병동맥을 풍선 확장을 해서 조금 넓혀주는 부분을 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스텐트까지 시술을 해놓은 상황이고 시술 전과 후를 보면 어쨌든 많이 좁았었던 이 바깥쪽에 있는 찌꺼기들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서 또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높은 부분인데 시술을 하고 나면 일단 당장 막힐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내경을 충분히 일단 확보했고 그리고 이게 혈관 자체를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 스텐트 바깥쪽에 있는 혈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떨어져 나가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고 나면 어쨌든 회복이 되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했을 때 조기에 재활을 하는 부분도 치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생기면 급성기에는 저희가 뭐 혈전 용해제를 쓴다거나 이런 혈관 시술을 해서 재관료를 시켜서 막힌 혈관이 열렸을 때 기능이 좀 확 많이 좋아지는 기능이 회복이 되는 시기도 있고요. 초기에 내부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치료를 하면서 내부종이 감소가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원격 기능 저하라고 해서 뇌경색 뇌가 요즘에는 사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렇게 뇌의 연결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뭐 한쪽은 뭐 이쪽 앞쪽 부분은 뭐 운동 영역, 뭐 뒤쪽 부분은 감각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된 기능은 있지만 그게 주변 뇌와 연결이 돼 있는 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뇌경색이 있으면 그 부분과 연결된 나머지 다른 뇌도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의한 회복 기전이 있고 아급성기 초기에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뇌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회복이 아무것도 재활치료하지 않아도 처음보다는 급성기만 아주 나빠지는 시기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회복에 의한 회복 기전이 있고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이미 죽은 뇌가 살아나진 않지만 그 주변 뇌가 도와준다거나 기능 자체가 재배치가 되면서 조금 더 증상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재활치료고요. 그러니까 물론 재활치료가 급성기, 악업성기에서 모두 다 효과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 회복되는 것 외에 반복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운동 학습을 함으로써 이게 만성기 대개는 한 1년, 젊으신 분들은 한 2년 정도까지도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초기에 가장 회복이 좀 빠르게 되는 시기는 처음 한 3개월 정도 이내입니다. 처음 한 달, 처음 3개월이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회복을 조금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단 이제 그 재활치료는 그래도 최소한 환자분의 증상이 안정되고 나서 시행합니다. 환자분이 이게 정말 뇌경색이 오늘 아침에 팔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팔을 못 들고 그 다음 날은 다리도 못 드는데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재활을 하진 않고 증상이 안정됐다고 판단했을 때 시작을 합니다. 재활치료 종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정말로 큰 움직임, 이렇게 뭐 힘이 빠져 있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운동도 하고 이게 뭐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단추를 이제 잠근다든지 이런 작업치료 부분, 일상생활 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있고 발음이라든지 언어장애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기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뇌경색은 진행할 수 있다. 초기에 금방 좋아졌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 나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진행하거나 나빠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개 입원 치료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을 모니터링을 이제 촘촘하게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환자분을 잘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이 얼마나 나중에 회복이 되는지 그 예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입원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이 알아야 그 원인에 맞춰서 약물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재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나중에 퇴원하고 나면 이게 입원 중에 이루어지는 검사 그리고 치료가 퇴원 이후에도 이제 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퇴원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치료 연속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조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습니다.
저기 채팅이 안 보이는, 잠시만. 질문이 여러 개 좀 들어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고 나머지도 질문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밋빛 인생사님이 아버님이 한쪽 팔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 느낌이 들었다가 가라앉으셨다고 했고 뇌경색 전조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진 느낌이 만약에 동시에 있었다면 그러면 뇌경색 전조 증상, 이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잠깐 혈관이 막혔다가 열리면서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대신 뇌경색 증상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생겨야 하고 대부분은 시간이 분 단위 이상으로 지속이 조금 돼야 됩니다. 1, 2초 잠깐 저렸다가 회복이 됐다. 말이 잠깐 더듬어서 1, 2초 잠깐 더듬었는데 천천히 하더니 바로 괜찮았다 라고 하면 전조 증상으로 보기가 어렵고 일반적인 급성 뇌졸중 증상의 특징에 맞는 증상이 특히나 뭐 말이 어둔하거나 한쪽 팔이 저린 게 갑자기 동시에 생겼다라고 하면 조정 증상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게 몇 번, 정말 두세 번 반복하다가 실제로 뇌경색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한데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 어둔하다.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쪽 팔이 저리다. 이건 뇌경색 전조 증상보다는 이제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환자분 컨디션이 떨어질 때 보인다든지 이래서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특징에 해당한다면 사실 증상이 잠깐 지나가더라도 응급실 가시는 걸, 특히나 만약에 반복돼서 있었다면 응급실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토이스토리님이 뇌경색을 한번 경험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고 재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도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이게 재발 가능성이 중요하죠. 높습니다.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르고 소혈관 질환인 경우는 재발 확률이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하고요. 이게 뇌경색이 원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에 따라서 재발 확률이 다릅니다. 큰 혈관이 족상 경화증이 있어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은 예를 들면 스텐트를 해서 혈관을 좀 펴줘서 혈관 좁아져 있는 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어찌됐든 뇌경색 위험도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 확률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뭐 1년에 재발 확률이 뭐 3에서 5%, 5에서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동맥 같은 경우는 스텐트를 해서 펴주면 재발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1년에 10% 정도까지도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은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혈관이 막혀서 혈전 제거술을 하면서 스텐트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약을 쓰는데도 계속 재발하면 머리 안쪽도 스텐트를 하기도 하는데 스텐트를 안 하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약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로 1년 동안 뭐 재발 확률이 뭐 10에서 15%, 10%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10명 중 1명 이상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발 확률이 꽤 높다. 10명 중에 1명은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재발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은 대개 초기 한 달 정도입니다. 대개는 뇌경색 생기고 나서 처음 일주일, 처음 한 달이 가장 재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1년이 어쨌든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게 뇌경색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보다는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더라도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뇌경색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이 다음에 또 뇌경색 올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물은 계속 잘 드셔야 되고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위험인자 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조절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뇌경색이 그것 때문에 바로 생기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뭐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근경색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머리 안쪽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 좁아져 있는 혈관벽에 찌꺼기 있는 게 또 떨어져 나가면서 뇌경색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위험인자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뇌경색이 있고 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혹시라도 무증상이지만 뇌경색이 새로 생기진 않았는지 기존에 있었던 혈관 협착이 조금 더 진행하지 않았는지 대개는 MRA를 같이 촬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 위험인자가 조절이 안 돼 있는 분은
환자분은 본인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심지어 천천히 막히는 경우는 혈관이 막혀도 증상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1년 있다 찍어봤더니 위험인자 조절이 안 되면 아예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환자분이 그 사이에 다행히 천천히 막히면 증상은 뇌경색 증상은 안 생기고 막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와 막힌 것을 비교하면 막히고 나면 또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은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재발 예방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이나 이런 부분 약물을 치료를 하면 사실 뭐 50명에서 80명 정도 썼을 때 뇌경색 한 명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사실은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재발 위험을 높이는지 재발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행동이나 상황이 재발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는 이제 간혹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혈압이 너무 낮아진다든지 지금 한참 여름이라 한참 더울 때거든요. 더울 때 너무 탈수가 심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수분 보충이 안 되는 경우 혈관 좁은 분들에서 뇌경색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상황들이 환자분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뇌경색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 뇌경색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다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재발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는 방법은 사실은 급성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 뇌경색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후유증 치료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약물 치료 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재활 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경색이 있고 나서 일부는 자연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100% 회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뇌경색이 있을 때 사실 뭐 뇌경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 분명히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는 남고 대부분은 후유장애가 회복이 되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 1년 아주 길게는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까지도 대개는 1년 이내에 회복이 되고 1년 동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남아있는 후유증은 대개는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 약물 치료는 급성기에는 이제 뇌졸중 예방하는 부분 뇌경색 자체가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간혹 초기에 이제 뇌를 약간 보호하는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주사 치료를 조금 일부 써보기도 하지만 그게 근거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일단 무조건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 회복 속도가 처음 뇌경색이 있고 나서 처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가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처음 3개월, 처음 6개월은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고 마비가 심한 편이라면 사실 그 1년이 지나더라도 그 뒤로 만약에 운동을 너무 안 하시고 계속 누워있으면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보행을 안 하면 왼쪽 마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안 걷다 보면 오른쪽도 대부분 뇌경색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멀쩡하던 다리도 오른쪽도 마비는 아니지만 기운이 없어서 점점 더 못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성기에 지나고 나면 처음 한 1년 정도는 적극적인 재활치료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는 운동을 조금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입원 후에 이제 어머님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다가 왼쪽이 전부 마비되고 뇌경색이 오셔서 스텐트를 했는데 혈전용해제 때문에 뇌에 출혈이 생겼고 출혈은 멈췄는데 뇌부종이 발생해서 아직도 부은 정도가 나빠지지 않고 유지 상태입니다. 큰 수술해야 되나요? 혈전용해제를 저희가 쓰는데 혈전용해제가 굉장히 좋은 약물이지만 이게 모든 약이 항상 치료 효과도 있고 하지만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혈압 조절 잘해도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혈전용해제로 출혈이 생겼다면 그 뒤로 출혈 멈출 동안은 이제 항혈전 약물, 아스피린 같은 약물 좀 중단해야 될 수 있고요. 뇌부종은 뇌부종을 조절하는 거를 약물로 대부분 쓰고 근데 만약에 그 뇌부종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 의식저하가 될 확률이 있다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 두개골 절골 수술이라서 여기 머리 쪽에 두개골 뼈만 이렇게 드러내주는 수술을 해서 뇌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질문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이제
약물은 이제 고지혈증 약물 관련된 부분 질문 주신 게 있는데 고혈압 있으시고 혈압약에 고지혈증 약 추가되어 있는데 뇌경색이 있을 때 고지혈증 약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쓰는 경우가 많고 아버님이 약간 기운 없다고 하시는데 고지혈증 약을 반알로 줄여서 계속 먹어야 될지 아니면 끊어야 될지 일반적으로는 필요해서 쓴 약물이라고 하면 약간 기운 없는 정도로는 적응하시고 쓰는 것을 권유를 드리긴 합니다. 워낙 효과가 좋은 약이고 동맥경화증 예방하고 혈관 막히는데도 좀 진행을 덜하게끔 하는 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질문이 많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뭐 입원 중이신 분들 그리고 외래에서 다니시는 분들 이제 오늘 강의가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